역사 속 숨겨진 진실과 기이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담 세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차가운 빗소리 속에 묻혀있던 두 남녀의 조용하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끝, 깊은 산속 오두막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그들의 시간을 빗소리와 함께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외딴 곳에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과부 연화가 홀로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약초를 캐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은 없었습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세상의 모진 풍파에 지친 그녀에게는 고독만이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던 어느 날 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빗소리를 들으며 호롱불 아래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지요. 타닥 타닥.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짐승이 쓰러지는 소리 같기도 했고 굵은 나무가 꺾이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미약하게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화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 그리고 혹시 모를 측은함에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비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녀는 호롱불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 빗물에 젖은 숲을 사이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에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빗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내를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 굽게 담은 입술, 그리고 복부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피가 빗물에 씻겨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연화가 흔들어 보았지만 사내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화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축 늘어진 사내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는 빗물에 미끄러지며 간신히 그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자 방 안은 금세 피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물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가져와 사내의 피 젖은 옷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드러난 사내의 몸은 처참했습니다. 복부에는 깊은 칼자국이 있었고 온몸은 멍과 흉터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칼밥을 먹고 사는 자의 흉터였습니다. 위험한 사람일지도 몰라 연화의 직감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깨끗한 천을 따뜻한 물에 적셔 상처 부위를 닦아냈습니다. 차가웠던 사내의 몸에 따뜻한 수건이 닿자 사내가 움찔하며 떨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습니다. 연화는 주문을 외우듯 나직이 속삭이며 지열 가루를 뿌리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섬세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그녀는 낯선 사내의 고통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연화는 젖은 수건으로 사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피와 흙먼지를 닦아내자 의외로 앳되고 선 고운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감겨진 눈꺼풀 아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잠든 그의 얼굴은 흉악한 살수라기보다는 지치고 고단한 여행자처럼 보였습니다. 연화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사내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오두막을 세상과 단절시키는 듯했습니다. 이 좁은 방 안에 세상에 버려진 두 사람만이 남겨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내의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악몽에 시달리는 듯 몸부림쳤습니다. 안 돼, 도망쳐. 사내의 입에서 헛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연화는 차가운 물수건을 그의 이마에 올려주며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누군가의 곁을 이토록 가까이서 지켜본 게 얼마나 오래되었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의 곁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과 싸늘한 정막만이 그녀의 밤을 채우고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 밤, 비록 의식을 잃은 낯선 이방인이지만 누군가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사내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연화는 피곤함에 지쳐 사내의 옆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따가운 시선에 연화는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들자 어느새 정신을 차린 사내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검고 깊은 눈동자. 그 눈빛은 짐승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오두막입니다. 대기. 빗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제가 모셔왔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사내는 욱신거리는 상처를 느끼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깔끔하게 감겨진 붕대,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 그는 다시 시선을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연화의 하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린 것이요? 상처가 깊었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살수 강림. 평생을 누군가를 죽이며 살아온 그에게 누군가 자신을 살려준다는 것은 낯설고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끝에 스치는 은은한 약초 냄새와 여인의 옷자락에서 나는 비누 냄새가 이상하게도 그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물 좀 주시겠소? 강림의 부탁에 연화는 서둘러 자리끼를 가져와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가 물을 마시는 동안 연화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물 마시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것이 강림과 연화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과 그 짐승을 거두어준 여인. 비 내리는 오두막에서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비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은 산속의 오두막은 마치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작은 섬과도 같았습니다. 강림은 좁은 방에 누워 연화가 움직이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리고 방 안을 은은하게 채우는 쌉싸름한 약초 냄새. 그 모든 것이 평생 칼끝 위를 걸어온 강림에게는 낯설고도 기이한 평화였습니다. 자, 드세요. 열을 내리는데 좋은 약초를 다렸습니다. 쓰더라도 다 비우셔야 합니다. 연화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강림에게 건넸습니다. 강림은 몸을 일으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투박한 질그릇에 담긴 까만 약물, 그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정성을 쏟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강림이 약을 마시는 동안 연화는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강림의 상처에 닿아 있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오던 붕대는 이제 깨끗한 새천으로 갈아져 있었고 찢어졌던 옷도 말끔하게 기워져 머리맡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맙소. 강림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연화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하실 것 없습니다. 산속에서는 짐승도 서로의 상처를 핥아준다는데 하물며 사람인걸요. 더 주무세요. 아직 열이 다 내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그릇을 챙겨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림은 다시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소리와 섞여 들려오는 그 일상의 소음들이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심장을 조금씩 덮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연화가 밖에서 장작을 나르려 낑낑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젖은 장작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강림은 욱신거리는 통증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리 주시오. 내가 하겠소. 어느새 밖으로 나온 강림이 연화의 손에서 장작을 뺏어 들었습니다. 아니, 환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터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괜찮소.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소. 강림은 연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작을 아궁이 앞에 묵묵히 쌓았습니다. 그리고 헐거워져 덜컹거리던 부엌문 경첩을 손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단단한 그의 손이 닿자 위태로워 보이던 문짝이 금세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 곳곳에는 고장나고 낡은 것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감당해야 했던 그 빈자리들을 낯선 사내가 아무 말 없이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다 되었소. 또 고칠 것이 있소. 강림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만 들어가 쉬세요. 제가 저녁을 짓겠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작은 소반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는 소박한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산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강림에게는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귀한 밥상이었습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 국을 넘기는 소리,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결코 차갑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강림이 불쑥 물었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라고 합니다. 연화, 연꽃이라. 강림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맑게 피어나는 꽃. 이 첩첩산 중 외로운 오두막에서 홀로 살아가는 그녀와 참으로 닮은 이름이라 생각했습니다. 댁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화가 되물었습니다. 강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피 묻은 이름, 수많은 원한이 서린 이름. 그는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명무명이라 불러주시오. 이름 따위 잊은 지 오래요. 이름이 없다니요. 세상에 이름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연화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의 이름을 버려야만 했던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연이 깊은 슬픔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그럼 백현이라 부르겠습니다. 백현? 어릴 적 제가 키우던 하얀 강아지 이름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제 발치에 꼭 붙어있던 녀석이지요. 연화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강림, 아니, 이제 백현이 된 사내는 멍하니 그녀의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살수라는 껍데기를 벗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아있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그것은 묘한 울림이었습니다. 좋소, 백현이라 마음에 드오.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빗줄기도 뚫지 못할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이 낯설지만 싫지 않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평화는 예고 없이 깨졌습니다. 며칠간 내리던 장맛비가 잠시 멈추고 숲에 자욱한 안개가 내려앉은 새벽이었습니다. 오두막을 감싸고 있던 고요를 찢고 낯선 말발굽 소리와 거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백현은 본능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며칠간의 온화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서늘한 살기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옆에 놓아두었던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슨 칼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칼날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연화 낭자, 일어나시오. 연화가 부스스 눈을 뜨기도 전에 백현이 다급하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들이 왔소. 방 안에 꼼짝 말고 계시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백현, 무슨 일입니까? 설명할 시간이 없소. 부디 내 말을 믿으시오.
백현은 연화를 뒤로 한 채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수십 명의 관군과 살수들이 오두막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횃불과 시퍼런 칼이 들려 있었고 그들 앞에는 비릿한 미소를 띤 관군 대장이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찾았다. 쥐새끼가 이런 구석에 숨어 있었구나. 흑야, 흐예, 이제 그만 순순히 목을 내놓아라. 백현은 대답 대신 검을 뽑았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칼날이 창백한 달빛을 반사하며 번뜩였습니다. 순식간에 살수들이 백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마당에서 처절한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백현의 몸놀림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춤사위가 지나는 곳마다 붉은 피가 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화가 알던 병약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거두는 저승사자 흑야였습니다. 쟁, 채쟁,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오두막을 뒤흔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문고리를 잡고 떨고 있던 연화는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지옥의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혼자서 수십 명을 상대하던 백현의 호흡이 점차 거칠어졌습니다. 아직 상처가 다 아물지 않은 탓에 복부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 있는 연화를 지키기 위해 그는 피를 뒤집어 쓴 악기가 되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끈질긴 놈, 활을 쏴라. 저놈의 발을 묶어. 관군 대장의 명령에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백현은 화살을 쳐내며 힘겹게 버텼지만 결국 어깨와 다리에 화살이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가 한쪽 무릎을 꿇자 관군들이 때로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백현이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방 안에 있던 연화가 더는 참지 못하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연화는 피투성이가 된 백현을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라. 관아의 죄인을 잡는 중이다. 감히 계집 따위가 어디를 막아서느냐. 관군 대장이 말채찍을 들어 연화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횃불에 비친 연화의 얼굴을 보고는 멈칫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에서 내렸습니다. 호, 이게 누구인가? 3년 전 내 소나귀에서 빠져나간 그 독한 과부년이 아니더냐? 연화는 얼어붙었습니다. 잊고 싶었던 기억, 뼈에 사무친 원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눈앞에 있는 관군 대장은 3년 전 연화의 땅을 뺏고 남편을 억울한 누명으로 옥사하게 만든, 그리고 연화마저 겁탈하려 했던 그 탐관오리의 앞잡이였습니다. 네 놈이 어떻게 여기에? 세상 참 좁구나. 네 남편 놈을 죽여서 땅을 뺏었는데 이 산골짜기에 숨어 있었을 줄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역적놈을 숨겨주고 있었어? 이거 아주 잘 됐구나. 역적을 숨겨준 죄까지 물어. 이번에는 아주 뼈도 못 추리게 해주마. 대장의 조롱 섞인 말에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백현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이자들이 연화의 가정을 파탄내고 그녀를 이 깊은 산속으로 내몬 원수들이라는 것을.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여인의 원수가 지금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는 자라니 백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가 분노라는 기름을 만나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백현이 피 끓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물러서시오. 아니요. 안 됩니다. 당신을 두고는 못 갑니다. 내 말 들으시오. 백현은 고통을 씹어 삼키며 꽂혀있던 화살을 제 손으로 뽑아냈습니다. 붉은 피가 솟구쳤지만 그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금 짐승처럼 변했습니다. 내 오늘 이 더러운 악연을 내 손으로 끊어주리라. 백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검이 다시 한번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처절한 복수의 칼춤이었습니다. 빗줄기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비극적인 결말을 예견하고 눈물을 흘리는 듯했습니다. 백현의 검이 춤을 추듯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사륙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불태워 만드는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쓰러지고 마당에는 이제 관군 대장과 백현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대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 있는 산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비틀거리면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악귀였습니다. 오지 마라, 오지 마. 대장이 칼을 휘둘렀지만 백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푹. 대장의 칼이 백현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백현의 검 또한 대장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대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흙탕물 속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연하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원수가 빗물 속에서 허망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백현은 검을 지팡이 삼아 간신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백현. 연화가 빗속을 뚫고 달려와 그를 부축했습니다. 백현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힘없이 무너지며 연화의 품에 안겼습니다.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연화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백현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백현은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연화의 얼굴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피 묻은 손을 들어 떨리는 손길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울지 마시오.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지키려다. 연하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백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연하가 그를 처음 구해주었던 날 오두막에서 보았던 그 평온한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내 잿빛 같던 삶에 처음으로 색이 입혀졌소. 비 냄새가 이토록 향기롭다는 것도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이토록 달다는 것도 당신이 알려주었소. 말하지 마세요. 기운 빠집니다. 제가 다시 살릴 겁니다. 전처럼 약초를 캐고 붕대를 감고 소용없소. 내 몸은 내가 자라오. 백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연하 낭자. 내 진짜 이름은 강림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로 얼룩진 죄 많은 이름이지요. 하지만 당신 곁에 있었던 지난 며칠간은 나는 강림이 아니라 당신의 백현으로 살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소. 저에게 당신은 영원히 백현입니다. 비 오는 날 제 곁을 지켜주었던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 그뿐입니다. 고맙소. 부디 나 같은 놈은 있고 평안하게 사시오. 백현의 손이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감겨진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살기도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고 고요한 평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현. 연하의 절규가 빗소리에 묻혀 산자락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워진 그를 품에 안고 밤이 새도록 놓고 싶지 않은 온기를 느끼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늘도 슬퍼하는 듯 그날 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두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붕은 새로 얹어졌고 마당에는 이름 모를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홀로 약초를 캐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 같은 짙은 고독의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연화는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타닥, 타닥,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두 개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비와 함께 찾아왔다가 비와 함께 떠난 그 사람의 것이었지요. 오셨습니까? 연화는 허공을 향해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에게 그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되어 바람이 되어 그리고 계절이 되어 늘 그녀의 곁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손을 잡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어떤 사랑은 이별 후에야
비로소 완성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빗속에서 서로를 구원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 빗소리가 들리는 오두막이었습니다. 오늘 밤 창밖에 비가 내린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누군가의 애틋한 속삭임이 들릴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야담 세상이었습니다.